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어떤 걸 위주로 할 거냐면 진짜 좀 지나치게 친절하게 별의 별걸 좀 다 정리하고 갈 거라서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중학교 때 내가 배웠던 유전 쪽 그 어떤 내용이나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알고 있는 얘기의 복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시 그 처음부터 정리하는 느낌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이 볼 애인데 저렇게 생긴 애를 진짜 죽어라고 많이 볼 겁니다. 저놈의 이름은? 아니고 염색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자, 이 염색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자, 일단 이 염색체는 사실 약간 어떤 개념이냐, 뭐 약간 자동차, 차, 약간 이런 탈 것의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야. 뭘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냐? 유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이제 어떤 그 유전자, 즉 유전자,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DNA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일단 염색체가 됩니다. 근데 이 염색체의 흐름이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건 염색체의 흐름이 곧 유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염색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좀 이따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자, 얘는 이름이 뭐게요? 응? 상염색체. 얘 이름은 뭐게? 제 이름은 염색체였고, 상동염색체. 얘 이름은 염색체입니다. 얘도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실제로 왼쪽 것도 염색체라고 불러줄 거고 오른쪽 것도 그냥 염색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생김새의 차이가 있지. 저 차이는 뭐게요? 어떤 차이일까? 일단 그냥 눈으로 보이는 생김새의 차이부터 얘기해 봅시다.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쵸? 얘는 약간 위아래로 날개가 한 장 이렇게 달려있는, 한 쌍 달려있는 느낌이라면 오른쪽 쟤는 두 쌍 달려있는 느낌인 거잖아. 그런데 그래도 염색체 하나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걸 일단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우리 이런 모식도를 그릴 때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요 가운데 이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의 염색체를 실제로 관찰했을 때는 저런 동그란 게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동그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분이 편하도록 그릴 때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그리는 얘를 동원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까 얘네들은 이제 유전자를 들고 옮겨 다니는 그냥 그런 그 담는 역할 같은 걸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 동원체 부분은 유전자를 담는 역할이 아닙니다. 저 염색체 전체의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동원체예요. 그러니까 동원체는 원래 우린 이게 지금 이 염색체가 유전,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고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 유전자로 뭘 할 것이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둔 게 아니라 이 염색체가 작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존재하는 게 저 동원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동원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작동하는 데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우린 이 동원체를 염색체의 기준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냥 동원체가 한 개 있으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염색체는 한 개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동원체가 둘 다 하나기 때문에 염색체 하나로서 그냥 우린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얘도 동원체가 하나, 얘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원체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 있는 상태인데 왜 얘는 이파리가 한 장이지만 얘는 이파리가 두 장이냐?
이때 이 이파리들은 지금 여기 동원체에 붙어있는 두 이파리는 이건 항상 무조건 그런 거야. 무조건 같은 동원체에 붙어있는 두 이파리는 서로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토시도 안 틀리고 전부 동일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요 이파리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완벽하게 똑같이 여기에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둘은 복제된 관계예요. 실제로 왼쪽 걸 복제해서 오른쪽 걸 만들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색체라고 할 때 얘도 염색체고 얘도 염색체인데 이때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이냐, 이 이파리들을 복제해서 이파리 한 장씩을 더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복제라는 과정을 거친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거고, 복제하기 전에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염색체를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염색체를 관찰하려면 우리 이제 분열 과정을 보게 돼야 될 텐데, 이 분열 과정 얘기를 하려면 이 염색체는 이미 복제된 상태로 나타나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분열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고 보통 뭐로 존재하게 되냐면 이제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원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DNA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런 유전 정보들은 그냥 실처럼 쭉 풀려서 막 엉켜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실처럼 그냥 쭉 길게 쭉 엉켜서 그 안에 유전 정보들도 막 알아서 쫙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실처럼 풀려있는 상태로 우리 몸 안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염색사는? 이런 유전 정보는 그치 핵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세포 안에 핵 안에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염색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왜 염색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응축돼. 그냥 이렇게 실처럼 풀려있는 게 알아서 잘 뭉쳐져서 저렇게 염색체로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 알아서 잘 뭉쳐지기 위해서 원래 염색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자세하게 보면 얘가 DNA가 이렇게 쭉 가는데 중간중간 DNA가 이렇게 어딘가에 감겨 있습니다. 약간 심지 같은 게 가운데 들어있고요. 그걸 DNA가 이렇게 감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그럼 저 심지 같은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뭐게? 동원체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뭔가를 뭐게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맞다고? 단백질이라고 대답하면 맞습니다. 단백질이에요. 우리는 이 단백질을 뭐라고 불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무슨 역할? 말 그대로 심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DNA를 감아놓기 위한 심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쭉 가다가 히스톤 단백질을 이렇게 감고 또 쭉 가. 근데 요런 부분이 지금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이걸 염색사의 단위체라고 불러주고 이걸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역순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보면, 자, DNA는 유전자죠. 그렇지? DNA가 가장 유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물질이야. 근데 그 DNA가 그냥 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하나씩 끼워져 있어서 이렇게 감고 또 가고 감고 또 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이런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뉴클레오솜이라는 구조가 쭉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걸 쭉 연결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기본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세포들, 그러니까 가만히라기보다는 작동을 하고는 있어도,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 우리 몸에서 이루고 있는 그냥 분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그런 세포들은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들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염색사들은 이제 언제 이렇게 염색체로 응축이 되냐? 분열할 때 염색체로 응축이 돼요. 왜 염색체로 응축이 되냐? 필요하니까 응축이 됩니다. 근데 왜 필요하냐는 이따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염색체로 응축이 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염색체라고. 단지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복제하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복제가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제라고 하는 건 이 왼쪽의 이파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이파리를 한 장 더 만들어내는 게 복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동원체가 이런 염색체의 개수를 세는 기준으로 놓는 거라는 얘기에다가 그리고 뭐 얘네들이 완벽하게 동일 유전 정보인 건 뭐 복제니까 어쩔 수 없고 까지가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 전부고요. 일단 다시 정리했으니까 그럼 우리 정리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얘기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무슨 얘기? 그럼 왜 염색체 형태로 뭉쳤는가? 그러니까 왜? 분열은 무엇이냐? 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분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분열은 아예 크게 두 가지 분열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분열과 무슨 분열이 있게? 네, 체세포 분열과 좋아요. 일단 첫 번째가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식 명칭은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훨씬 많이 쓰는 표현은 감수 분열이라는 표현이지. 진짜로 생식세포 분열이 정식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감수 분열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분열로 나뉘는데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래쪽 분열이에요. 왜냐면 우린 유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래쪽 분열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체세포 분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체세포 분열 왜 하죠? 네, 성장. 일단 이유는 성장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사실 우린 앞에서 배웠었어. 체세포 분열이 성장이 아니라 생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 아메바의 이분법 이런 거 그쵸? 단세포 생물들. 근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여기 단어 나면서 우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완두콩 얘기도 거의 안 할 거란 말이야. 완두콩 가지고 막 멘델의 유전 법칙 하던 거는 중학교 때 열심히 하던 거고 사실 여기선 그걸 자세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인 설명할 때만 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얘기만 거의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세포 분열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장이 왜 체세포 분열은 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요? 성장이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왜 체세포 분열하면 성장하는 거죠? 체세포 분열하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성장, 그러니까 뭐 세포 수를 늘리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세포 수를 늘리는 거에서 한 개체를 이루는 세포가 서로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입니다. 사람. 김쌤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이 김쌤 사람의 유전자를 보면요. 저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들의 유전자는 전부 다 동일해야 돼요.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유전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원에서 다룬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원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모두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게 동일한 유전자를 다 갖도록 계속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이런 복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잖아. 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똑같은 세포 두 개로 나눠주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일단 다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나눠줄 때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복제를 해놨어. 근데 이 복제한 걸 다시 다 섞은 다음에 나눠주려고 하면 그 복제된 정보와 복제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섞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놓는 게 제일 편하겠어? 원본 정보와 복제된 정보를 분리해서 나눠주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그냥 염색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저렇게 생겼으면 나눠주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로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어떻게 나눠줘요?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이 되고 양쪽에서 방추사가 와서 이 동원체 가운데를 찢어서 요 이파리를 한 장씩 뜯어서 양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서로 다른 세포에 집어 넣어줘. 그럼 깔끔하게 복제된 거 하나하나씩 들어가겠지. 이게 목적인 거라고. 이건 되게 별거 아닌 일이지만 지금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감수분열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수분열도 같은 과정이지만 뭔가 하나의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조금 틀어준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세포수를 단순히 늘린다가 아니라 동일한 유전 정보로 만들어진 이 두 개 이파리.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또 짚고 갑시다. 이 이파리들은 이름이 뭐죠? 그쵸. 요 이파리의 명칭은 염색 분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은 동원체에 붙어있는 두 염색 분체들을 나눠서 집어넣어주면 정확하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색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왜 뭐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간기 때 뭐하고 전기 때 뭐하고 중기 때 뭐하고 후기 때 뭐하고 말기 때 뭐하고 다 기억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모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갈까요? 간기 때 뭐 하는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사실 학교가 시험 난이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아예 몰라도 상관없을 정도이긴 해.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면 그냥 이해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그냥 흐름을 대충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 자, 일단 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전기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얘는 말 그대로 치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람이 그냥 관찰을 해보고 시기로 나눠 놓은 거란 말이야. 그 중에 간기는 어떤 시기냐면 겉으로 보기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를 간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간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해간에서 염색사들이 알아서 DNA가 복제되면서 두 배로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밖에서는 아무리 관찰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간기가 끝난 직후에 이제 전기가 되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핵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핵막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게 인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이 뭐야? 혹시 인 뭔지 암? 자세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생수 선택자들이나 알면 되는 내용이 될 텐데 핵을 보면 여기 이렇게 핵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 항상 핵을 보면 저게 인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기 이제 리보솜 공장인데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아무튼 저런 점이 있는데 저걸 인이라고 해. 그래서 핵막과 인이 사라져. 이게 그러니까 핵의 형태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던 염색사가 다 밖으로 풀려나겠지. 그때 그 염색사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염색사가 이제 이때 염색체로 응축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방추사라고 하는 게 첫 등장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세포에 염색체들이 이렇게 막 떠 있습니다. 그것도 복제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막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추사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존재감만 조금 있게 그런 느낌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염색체들이 두둥실 떠다니는 형태로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에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 어떻게 되냐?
자, 두둥실 떠다니던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일렬로 쭉 배열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돼요. 적도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뭐가 있어 보이는 용어지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용어죠. 적도면 뭐야? 지구의 적도 뭐야? 그렇죠. 지구의 가운데를 지나는 거죠. 위도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딱 그것처럼 염색체의 정가운데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로 혹은 세로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가운데 염색체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이 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양쪽에서 그냥 보이기만 했던 방추사들이 쭉 자라나서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던 염색체들이 쭉 있었던 거에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염색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원체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죠. 아니, 저 중기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 저 방추사들이 다시 수축합니다. 근데 방추사가 수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저 방추사랑 동원체 사이의 결합이 동원체 자체를 이루는 결합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방추사와 동원체가 뜯어지진 않고 동원체끼리 찢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딱 반씩 염색 분체를 갈라서 양쪽으로 가져가. 이걸 우리가 후기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사실 이 표현 안 중요해. 그냥 흐름이 그렇구나를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후기에 양극으로 이동 이런 표현은 중학교 때나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고, 혹시 그런 건 있어. 우리 학교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진 않는 편이다. 별의 별걸 좀 다 물어본다. 이럴 경우엔 물어볼 수 있는데,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오히려 이런 질문은 잘 안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후기에는 이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기가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후기의 세포를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 우린 염색체를 4개를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후기 세포를 실제로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끌려가는 세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원체 개수를 세보면 몇 개라고 세지겠어요? 그치? 일부러 동원체 개수를 세보면 이건 8개로 세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우린 4개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건 그래도 우린 아직 분열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말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요 갈라진 거를 양쪽을 다시 나누면서 이 세포가 아예 둘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이 데려간 염색체들이 다시 염색사로 바뀌고 방추사가 사라지면서 흑막과 인이 나타나는 이런 식이 일어나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복제한 걸 정확하게 찢어서 다 양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두 세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겠죠. 자, 이게 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과정이니까 뭐 다시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한 거야.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근데 그럼 우리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자, 뭘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싹 지우고 재개편을 할 겁니다. 왜냐? 실제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 합쳐봤자 간기에 3분의 1도 안 걸려요, 시간. 간기라고 하는 한 시기가 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부 다 합친 시간의 4배 이상의 긴 시간을 가지고 있어, 주기로서. 훨씬 긴 시간을 차지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세포 주기를 보면요,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의 세포 주기를 보면 전체 타임 테이블 중에서 여기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다 몰려있고 이만큼이 다 간기입니다. 약간 거의 신생아 잠자듯이 하루 종일 간기고 아주 일부의 활동, 이런 식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간기라고 해서 이게 간기 하나로 퉁칠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간기도 그 안에서 구분되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오히려 이제 우린 뭉쳐서 하나로 뭉칠 건데 그 명칭을 분열기라고 합니다. 줄여서 M기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쟤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이제 뭉친 표현이에요. 우린 딱히 저 안에서 어떤 시기를 잘 안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나누긴 나누거든? 근데 그 나누는 게 문제 실제 답을 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린 그냥 M기로 뭉쳐놓으면, 자, 앞에 간기를 이제 나눠 볼 건데, 일단 알파벳부터 적어놓으면 G1, S, G2기라고 하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줘요. 자, 근데 G1, S, G2라고 나눈 얘는 원래 아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뭐라고 불렀었던? 간기라고 불렀었던 애예요. 근데 간기가 왜 이름이 간기냐면 이 간자가 무슨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이에 있는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뭐라고 인식했었던 거냐면 분열을 하고 다음 분열을 할 때까지 그 사이에 그냥 있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끝나고 다음 전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기를 간기로 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길다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아까는 뭐라고 했어? 그냥 그때 전부 다 DNA 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간기 전체에서 DNA 복제를 하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체의 절반보다 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DNA 복제만을 도맡아서 하는 시기를 이렇게 S기, DNA 복제기라고 해서 따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걔가 중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간기 중에서 DNA 복제기 앞에 오는 간기를 G1기, DNA 복제기 뒤에 또 오는 기를 G2기, 약간 이렇게 불러줄 건데, 자, G1기와 G2기 땐 그럼 뭘 하면 좋을까?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한번 생각이라는 거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체세포 분열이 계속 얘기를 한 게, 이제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게, 위에는 그냥 어떤 염색체의 구성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니까 크게 막 엄청난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분열될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직결되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그럼 뭐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체세포 분열은 세포수를 늘려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거랑 관련해서 그럼 이때 뭘 해야 세포수를 늘리는데 해야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지. 분열기는 이렇게 복제해 놓은 걸 양쪽으로 잘 나눠 담는 식이야. 그리고 그 복제하는 건 S기야. 그럼 그거 말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네, 핵막이 없어진다. 이거는 전기에 갑자기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근데 진짜 그건 전기에 그냥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거는 딱히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근데 전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뭔가는 분명히 준비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치? 실제로 방추사가 처음 등장하는 게 전기가 아니라 G2기라고 보면 돼. G2기에는 방추사를 이제 가장 열심히 활성화할 때는 오히려 G2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추사를 왜 열심히 합성했겠어? 뭐 해야 되니까? 분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2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부터 이제 올 분열을 뭐 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 실제로 그래서 G2기의 명칭이 분열 준비기입니다. 자, 이 분열 준비기인 G2기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세포 호흡은 세포가 사는데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꼭 필요한 건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럼 세포 호흡 안 하면 세포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죽은 세포만 세포 호흡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한테 꼭 필요한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꼭 필요한 거지. 자, 근데 원래 하나의 세포였어. 근데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얘를 세포 분열하고 둘로 나눠놨어. 그럼 저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쪽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죽어. 그럼 왜 분열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DNA만 복제하고 그 DNA 나눠 담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복제해야 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DNA 복제는 핵 복제니까 그건 S기라고 하는 따로 시기가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사실 세포 소기관은 너네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그래서 뭘 복제하는지까지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되게 많거든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 세포 소기관을 복제하면서 양쪽 분열돼서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가 다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 게 G2기예요. 그럼 이제 지원기는 뭐냐? 이제 지원기를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사실 지원기가 제일 깁니다. 실제로 분열 전체 주기를 보면은, 지우면 안 됐었는데, 분열 전체 주기를 보면은 이게 M기면 G2기가 거의 M기랑 약간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이게 S기고 지원기가 제일 길어요. 지원기가 제일 오랜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 지원기는 뭐 하는 시기냐? 이때 세포 생장기라고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주로 뭘 하냐? 세포질 생장이라는 걸 해요. 세포질을 늘려가는 시기라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부러뜨리면 장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워터초크 부러뜨리자.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포수를 늘려서 커지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분필 있잖아. 자,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둘로 나눠진다고 해봅시다. 자, 둘로 나눴거든요? 커졌음? 안 커졌어요. 실제로 세포수가 늘어나면 커지나? 라고만 따지면 아닙니다. 그럼 얘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 분리된 두 개의 세포가 각자 원래 크기로 회복하면, 그러면 원래보다 정확하게 2배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분열이 끝난 다음에 그 분열한 세포들이 원래 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원기, 세포 생장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떠냐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포질 생장이라고 해서 요 세포의 바탕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세포질이잖아. 그 세포질의 생장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세포 생장기, 지원기는 세포질 생장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 거냐면, 이때만 세포질 생장을 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세포질 생장은 간기 내내 해요. 근데 이 뒤에서는 아주 그냥 조금씩 그냥 하는 거야. 약간 너희들 지금 너희들 나이 때 학생들이 키 크듯이 조금씩 크는 거지. 근데 지원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야? 너희들이 좀 더 어릴 때 한창 성장기였을 때 키 크듯이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지원기 때 제일 많은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지원기 때만 성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도 성장을 하긴 해. 지원기 때 제일 많이 해. 주로 해. 이런 얘기. 오케이? 요게 이제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커져요? 그냥 내용물은 그대로. 아니요. 내용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내용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보통 외부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아서 계속 커지는 거지. 그래서 생장을 할 때는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 클 때 되면 잘 많이 먹는다, 뭐 그런 거, 먹는 양이 늘어나면 키 클 때 됐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성장기 어린아이한테는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잘 먹을수록 더 잘 커요. 물론 키나 뭐 이런 거 자체는 뭐 유전적인 영향도 되게 크겠지만, 근데 영양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세포질 생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냐 없느냐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원래는 사실 체세포 분열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아이고 바쁘다 바빠. 쉬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 분은 한 분 정도니까 그냥 안 쉬고 쭉 해도 되겠죠? 네.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사실 생명이 사실 진짜 진도 다 나가는 거 방학이면은 진도 다 나가는데 시간이 막 그렇게 막 모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로. 진도만 다 나간다 생각하면. 근데 진도만 다 나가는 건 유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조금 급한 대로 급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에 생세포 분열로 좀 바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얘 가지고 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그래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냥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감소 분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보고 갈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갈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X축을 보면 X축은 여기가 이제 보통 1이고 여기가 2인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DNA 상대량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이제 Y축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세포수라고 적혀있는데, 자, 이건 이제 세포 분열. 우린 지금 아직 감소 분열 얘기, 생세포 분열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건 이제 세포 분열이랑 관련된 그래프인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DNA 상대량이라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핵상과 핵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갑시다. 자, 핵상과 핵형은 뭐 하는 단어일까요? 일단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수 있어. 특히나 핵상 같은 경우나 핵형 둘 다 이미 중학교 유전에서도 아예 안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알고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단어 자체에서 그 풍기는 뉘앙스 같은 것만 좀 잡아보자. 핵상, 핵형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 똑같아고요.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똑같아고요. 핵에 대한 이야기니까 핵, 즉 염색체나 어떤 DNA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핵상하고 핵형은 뭐겠어 그러면? 핵형은 그치, 모양, 형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은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그런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핵형은 뭐냐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숫자, 개수, 형태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게 핵형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핵형이라는 건 언제 하냐면 핵형 분석이라는 거래요. 이 핵형 분석이 그 최근에 막 뭐 드라마 특히나 이제 메디컬 드라마가 아니어도 그냥 그런 드라마 관련한 것들에서 병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애기들 관련한 뭐가 나오면, 애들 아픈 거나 애기들 관련한 거 뭐가 나오면 꼭 한 번씩 나오는데 염색체들이 쫙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거 애기들 태어나면 한 번씩 하거든, 핵형 분석. 아이들의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핵형 분석 쫙 해놓으면 진짜로 염색체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진 모든 염색체들을 쫙 나열해서 그려놨어. 그게 핵형 분석이야. 그 자체가 핵형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쫙 나열해놨다는 소리는 뭐야? 우리가 지금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이런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모양과 크기 자체가 곧 핵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형 분석을 쫙 해놓은 걸 보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큰 판에 이렇게 맨 앞에 제일 큰 거 해놓고 밑에 1 이렇게 적혀 있고요. 2 이렇게 해놓고 얘보다 살짝 작은 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3 하면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22 하면은 이렇게 계속 크기가 계속 작아지다가 엄청 작은 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2 건너뛰어서 여기에 X 하나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남자면 Y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생긴 애가 나타나고요. 여자면 X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게 기본적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거의 형태입니다. 진짜로 염색체를 모양, 크기, 숫자를 다 볼 수 있게 일렬로 나열해 놓은 걸 얘기를 해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요? 네. 왜냐면 크기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원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근데 사람의 염색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를지언정 염색체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저 1번 염색체의 크기, 모양, 형태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똑같아야 돼. 전 좀 다르던데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으면 무조건 같아야 돼.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유인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침팬지인지 정확하게 유인원 그 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인원들 중에서 사람의 염색체 수 몇 개죠?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란 말이야. 근데 유인원 쪽이나 이런 그 다른 동물 종 중에서 염색체 수가 46개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걔네들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닌 증거가 핵형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핵형 분석을 해보면 염색체 수가 같아도 그 염색체들의 모양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염색체 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식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염색체가 같으면 같은 종이라고 인식해 줄 수 있는 거지.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라고 인식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자, 요 핵형 분석을 해놓은 걸 일단 또 잠깐 먼저 볼 거예요. 핵상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잠깐만. 몰라요. 뭘 얘기하시려다가 말이야. 뭘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이걸 얘기하려고 했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1번 염색체가,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얘네 보면 이 둘은 크기가 같고 모양도 같아요. 그래서 우린 저런 염색체들을 꼭 볼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 계속 이렇게 같은 애들이 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렇게 한 쌍, 그러니까 쌍을 이루는 두 염색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상동 염색체. 그쵸? 서로 상, 같을 동. 그래서 서로 같은 염색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왜냐면 이 상동 염색체가 뒤에 생식세포 분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생식세포 분열이랑 엮어서 할 거니까 조금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상동 염색체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런 애들이 사람한테는 몇 쌍이 있게 되냐? 그냥 보편적으로 23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완전 진짜 깍쟁이같이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상동 염색체는 22쌍이에요. 근데 여자는 23쌍, 남자는 22쌍으로 비결은 돼. 어떻게 따지면? 완전 깍쟁이처럼 따지면. 실제로는 그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다 23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앞에 이 번호로 매겨져 있는 여기까지는 성별과 관련 없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이건 성별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나오는 핵형들입니다. 염색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막 아이돌 연예인 이렇게 엄청 잘생겼고 엄청 못생겼고 다 필요 없이 일단 염색체 모양은 다 똑같아.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인 거라고. 우리 모두 다 똑같아. 어디까지? 22번 염색체까지. 우리가 이런 염색체들을 상염색체라고 하죠. 성별과 관련이 없는 염색체니까. 근데 이렇게 뒤에 성별과 관련이 있는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자, X염색체와 X염색체, 그러니까 XX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여자가 되죠. 그래서 여자는 보통 44 더하기 XX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남자는 44 더하기 XY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엄연히 깍쟁이처럼 따지면 실제로 X랑 Y는 서로 생김새가 달라요.
생긴 게 다른데 상동염색체라고 부를 수 있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상동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 진짜 각쟁이처럼 따지면 상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죠. 일단 요게 핵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핵형 분석은 왜 해요? 뭐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될 건데 이 염색체 중에서 어떤 염색체가 실제로 달라요. 다르게 생겼거나 혹은 어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아요. 혹은 하나 더 적어요. 이런 유전병의 유무를 보는 겁니다. 염색체 수가 일반인보다 하나 많은 경우를 우리는 외울 거예요. 뭐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XY가 되는 증후군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다운 증후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성염색체가 X가 하나이게 되는 게 터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증후군들이 존재하고요. 아니면 막 염색체가 다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5번 염색체 하나만 남들보다 좀 짧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염색체가 결실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5번 염색체 결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것도 외울 거거든. 그런 돌연변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핵형 분석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 3, 4주 뒤에 할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냥 어쩌다 보니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런 걸 찾으려고 이제 아기 때는 핵형 분석을 꼭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리 이 핵상 얘기로 넘어가 볼게. 자, 핵상은 뭐지? 아까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상은 사실 일단 핵상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표현해 볼 거냐면, 아까 우리 이렇게 적어봤죠. 이걸 우린 보통은 이렇게 여기서 적는 게 끝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적냐면 2에는 44 플러스 XX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여자들 염색체에 대해서 적는 거고, 남자들 염색체에 대해서 적을 때는 2에는 44 플러스 XY 이렇게 적거든요. 저 앞에 있는 2N 저게 핵상입니다. 그래서 이 핵상은 염색체, 그러니까 핵의 DNA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떤 상태냐면요, EN이냐 N이냐를 기본으로 합니다. 딱 그냥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 게 핵상이에요. 지금 이 세포는 핵상이 EN인 세포야. 이 세포는 핵상이 N인 세포야. 이것만 얘기해.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돌연변이까지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짜리, N 마이너스 1짜리, EN 플러스 1짜리, EN 마이너스 1짜리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지금 우린 N이냐 EN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핵상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어떤 느낌이냐면 염색체의 상대적인 개수에다가 좀 지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니까 46개에는 오히려 집중하지 않아요, 핵상은.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고, 만약에 뭐 이건 진짜 아예 개미가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개수 잡아봅시다. 한 20개라고 해봅시다. 개미가 염색체 수가 20개라고 하면, 그럼 개미의 체세포를 갖다 놓으면 얘는 20이고 사람의 체세포를 갖다 놓으면 얘는 46일 텐데, 저 때는 둘 다 핵상은 같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핵형은 달라도. 핵형은 당연히 다르겠지. 염색체 수부터가 다르니까. 근데 그냥 EN이면 상태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언제 EN이라고 부르냐? 상동염색체 쌍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를 E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동염색체 쌍이 갖춰져 있을 때를 EN이라고 부르고, 상동염색체 쌍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를 N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언제 상동염색체 쌍이 갖춰지지 않느냐? 언제 N이 되느냐? 그 N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밑에 감수분열입니다. 근데 감수분열 이야기 아직 넘어갈 거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이거 안 지우고 싶은데 또 그래프 그릴 데가 없고, 저걸 지울까? 이걸 다시 그려야 되네 어차피. 이런 개떡 같은. 대충 이렇게 1번만 그려놓고 2번 정도까지만 그려놓고. N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감수분열을 한다고요? 응. 핵상이 N인 세포를 만드는 게 감수분열의 결국 목적인 겁니다. N인 게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하나. N일 때가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이따 뭐 감수분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생세포 분열 얘기하면서 할 거고.
이제 우리는 아까 봤던 그래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간에 있으면 안 되지. 너무 대충 했다.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이 그래프를 설명해주고 해도 너희들은 이 그래프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한 달 뒤에 또 할 거고 2달 뒤에 또 할 거고 시험 직전에 또 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적게 하라고, 조금이라도 덜 하라고 미리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덜 해봐.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자, 우린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X축과 Y축이죠. 그래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X축이 뭐고 Y축이 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굉장히 신기한 게 X축을 분석할 때 일단 Y축이 필요가 없어요. X축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X축에 보면 지금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2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그 사이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그 세포들을 가서 관찰했을 때 일단 감수 분열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빼고 체세포 분열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세포들을 관찰했을 때 DNA 상대량, 그러니까 DNA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하나 어떤 애들을 1자리로 놓은 집단이 있다면 걔네들의 2배로 늘어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 사이, 1과 2 사이의 DNA 양을 갖는 애들을 관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봅시다. 자, DNA 양이 1인 애들과 2인 애들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거야? DNA 상대량이 1인 것과 2인 거는 무슨 차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DNA 양이 몇 배 차이인 거야? DNA 양이 2배 차이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고 배웠고 얘기한 것 중에서 DNA 양이 2배가 될 게 뭐가 있어? DNA 복제. 그 시기는 S기. 그러니까 저거 1과 2는 S기를 거쳤고 안 거쳤고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1인대에 해당하는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시기에 해당되는 세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 지원기에 해당되는 세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Y축 세포수는 이런 거 분석하는데 하나도 필요 없어. 지금 세포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DNA 상대량만 보고 분석하면 돼요. 이건. 얘네들이 무슨 시기냐를 맞추는 건 상대량만 보고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원기고 이건 얘는 복제가 끝난 후니까 G2기와 M기입니다. 실제로 G2기와 M기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해요. 왜? 분열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 세포 안에 동일한 유전자들이 그냥 알아서 다 섞여 있는 거니까 G2기와 M기가 유전적으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선생님, M기 때 말기 때 양쪽 잘라지면 그때부터 딱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말기에 딱 끊어지고 잘라진 직후까지는 말기로 보는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때? 복잡하고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따져줄 거고요. 그럼 보통 M기 끝난 직후, M기 이후의 시기는 뭐냐? 지원기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분열이 끝났으면 다시 지원기야. 원래 지원기가 아까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분열이 끝나고 세포를 다시 원래 크기대로 키우는 시기가 지원기라고 했잖아. 원래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M기가 끝나면 한 번에 세포 2개로 딱 나눠지면서 정확하게 다시 지원기로 딱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중간에 이렇게 세포수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왜 있는 거겠어, 그럼? 여긴 S기입니다. 왜? 나누는 건
이미 복제해 놓은 걸 나누는 과정에서 아까 말기에 세포 두 개로 딱 가르는 순간 한 번에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중간적인 값을 가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DNA를 복제하는 과정은 어때? 우리가 인쇄기로 인쇄한다고만 쳐도 내가 책을 한 권을 인쇄를 할 거야. 그래서 책 한 권을 복제를 하고 있는데 종이가 모자라서 반쯤에서 멈췄어. 그럼 나는 지금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1.5권 갖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복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복제 중인 세포들은 1과 2 사이의 값들을 랜덤하게 갖고 있겠지. 복제를 방금 시작한 애들은 DNA 상대량이 1.1쯤 되는 거고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복제가 끝나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그래프에 요 1과 2 사이의 시기를 갖는 요 사이의 수치를 갖는 애들은 S기의 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Y축 세포수는 아예 분석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X축에 적혀있는 DNA 상대량만 가지고 지금 이 DNA 상대량이 몇일 때 이 세포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분석해내면 됩니다. 이해됨? 이해 안 됨? 됨? 안 됨? 됨? 죽을라 그러네. 그런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해냈어. 그러면 이제 Y축을 봅시다. 그럼 저 세포수는 뜻하는 게 뭘까요? 자, 저 세포수가 뜻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실험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봐야 돼. 자,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그냥 진짜로 랜덤하게 한 명의 세포를 엄청나게 많이 채취를 해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를.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놓고 DNA 상대량이 1인 세포가 몇 개, 2인 세포가 몇 개, 1.1인 세포가 몇 개를 일일이 기록한 겁니다. 같은 시점에. 한 번에 다 멈춰놓고 세포 분열을.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왜 지원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1인 세포 수가 제일 많았을까? 그럴 이유는 왜 그런 거야? 그치? 간기가 제일 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원기가 제일 길어서. 지원기가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내가 채취한 그 수많은 세포 중에서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많을 확률이 그래서 높겠지.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금 이 Y축의 세포수는 정확하게 해당 주기의 길이를 뜻합니다. 지원기 세포수가 이만큼 많다는 소리는 지원기가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럼 지원기 다음으로 긴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생긴 거로만 보면 G2M처럼 보이지만 S기입니다. 왜? S기는 여기를 뭐 해야 되니까? 적분값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의 적분값이잖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S기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야. 왜? G2기 M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세포들을 G2와 M으로 또 나눠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학교 시험 난이도가 낮을수록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옛날 완전 단골 문제였고요. 요즘에도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데서도 한 번씩 내면은 갑자기 되게 뜬금없게 오답률이 엄청 높은 문제예요. 뭐 번호가 한 6번, 7번 이런 데 나오는데 애들이 이게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나오겠지 뭐 이러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다 갑자기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면 인생 조지고 이러는 거지. 꼭 알아두긴 해야 되는 그래프. 오케이? 되게 중요한 그래프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단 체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끝. 더 이상 아예 체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일 자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이 힘들어. 그럼 감소 분열로 들어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쉴래. 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사실. 정신 좀 차려봐. 아니면 물 먹고 약간 화장실 갖고 가고 이럴 정도 시간은 잠깐 가질까? 그래? 그럼 잠깐만 쉬자. 그냥 막 몇 분 정해놓고 쉬지 말고 한 2, 3분 뭐 이렇게 쉬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이 정도만 좀 합시다. 아이고 재밌다 그치? 야 너무 재밌다.
생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에 세세포 분열의 마지막에 사실 이거는 지금 그냥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나중에 영상 또 따로 찍기 귀찮기도 하고 그냥 넣어놓을래 영상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를 해주고 어차피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요거는 오래 기억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문제집에서도 자주 안 물어보고 배우는 학교만 배우는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도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 자,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서 지원기, S기, G2기, M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포 분열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세포 분열 사이클은 요런 느낌에 강합니다. 너무 애매하네. 약간 요런 느낌. 지원기가 살짝 더 큰 느낌이어야 되니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이 강한 게 그 기본적인 세포 분열 사이클인데, 근데 이 세포 분열은 세포들은 그 일반적인 건강한 체세포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체세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세포들은 한 층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위아래로 분열이 일어날 이유가 보통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들은 내 주변이 다른 세포들로 채워져 있으면 세포 분열을 멈추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이클이 계속 돌다가 내 주변이 모두 다 세포로 가득 찼잖아? 그러면 그 세포가 어디로 들어가냐? M기가 끝난 뒤에 G0기로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G0기는 뭐냐? 잠정적으로 세포 분열을 멈춰놓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이 가득 차 있으면 난 세포 분열을 멈추는 거야. 그럼 얘는 언제 다시 세포 분열을 하냐면 갑자기 내 주변이 뚫려. 그럼 G0기에서 바로 S기로 넘어가면서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들은. 이렇게 G0기라고 하는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게 고장나는 애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내 주변 모두가 세포로 가득 찼는데도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게? 아니면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호르몬의 문제라서 다른 이유입니다. 내 주변이 세포로 가득 찼는데 그럼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분열을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 뭐예요 이거? 누구의 특징이야? 아니야. 이게 세포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하는 걸 우린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어떤 애들이냐? G0기에 들어가야 될 세포가 G0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암세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세포 중에서 이런 세포 분열 주기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그냥 나눠놓고 이것도 너무 넓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S기, 여기 M기, 여기가 G1기, 여기 G2기. 이런 세포 주기를 갖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뭐야? S기, M기, S기, M기, S기, M기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G1기, G2기 거의 없이. 그럼 이런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지금. 그치, 세포 생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세포의 크기가 커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얘는 어떤 세포게요? 저런 체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는 누굴까? 우린 이 세포 분열 자체에 대한 명칭도 따로 있어요. 이런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가 완전히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런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는 거냐? 수정란이 하는 거야. 실제로 수정란의 세포 분열은 뭐냐? 일단 수정란이 뭐야? 여러분들 제일 최초로 시작했을 때, 부모님 그냥 딱 어머니 그 뱃속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딱 수정란이죠. 그때 딱 그 수정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던 과정 중에 초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로 분열만 계속해서 세포수만 계속 늘리고 크기가 커지지 않아.
그래서 그때 분열 한 번 하면 2세포기, 두 번 하면 4세포기, 세 번 하면 8세포기 이렇게 세포수가 늘어나. 그렇게 늘어나다가 엄청나게 세포수가 엄청 늘어나서 겉으로 보기 약간 포도송이 같은 느낌이 되면 우리가 그때 이제 포배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포배기에서 잠깐 난하를 멈추고 이제 이 세포들이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분화될지, 뭐로 분화될지를 결정하기 시작해. 이걸 낭배기라고 불러요. 그런 시기가 난할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시기고, 이 난할은 아직 어떤 세포가 어디에 쓰일지, 뭐 얼만큼 커져야 될지 이런 걸 하나도 정하기 전에 그냥 세포 수만 늘리는 시기라서 S기와 M기만 반복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 너네들 기억 못할 거야. 나중에 이쪽 문제 풀고 이런 문제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 이걸 기억하지 못할 텐데 그 여기다 남겨놓으려고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세포 분열 얘기 끝. 더 이상 할 거 없음. 아 이걸 결국 지워버렸네. 아 검수 분열 얘기할 때 써야 돼서 진짜 나쁜 건데 너무 짜증나네. 자 그러면 이제 생세포 분열로 넘어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한 상만 갖다 씁시다.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이 상동염색체가 여기 1번 요 상동염색체가 있다고 쳤을 때 서로 상 같을 동이니까 서로 같은 염색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상동염색체는 일단 크기가 같고 모양이 같거든. 그래서 가진 유전자까지 같을까? 네. 유전자가 같으면 같을 순 있어. 근데 사실 같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염색체 하나가 가진 유전자의 개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 그 유전자가 모두 다 같을 게 이론상 경우의 수에 있긴 있거든. 근데 이게 차라리 로또 1등을 한 2000번 맞고 마는 게 더 확률이 높을 정도로 한 상동염색체가 유전자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건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상동염색체가 유전자가 동일할 수 그냥 없다고 표현해요. 그럼 서로 상 같을 동, 그러니까 같았단 말이야. 모양도 크기도 같았단 말이야. 근데 왜 굳이 유전자가 다를 거면 왜 모양과 크기는 똑같이 만들어놨냐? 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될 개념이 대립 유전자, 용어 정리에 가깝죠. 대립 유전자와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형질과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용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개념이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헷갈릴 거예요.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형질과 유전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유전자 중에서. 생명은 안 익숙하려나? ABO 혈액형도 안 익숙하려나? 뭘로 하는 게 좋지? 그냥 그걸로 합시다. 쌍꺼풀, 외꺼풀. 그래도 설명하기는 좀 편하잖아. 왜냐면 쌍꺼풀, 외꺼풀 중에 뭐가 우성인지 다 기억이 안 나. 그냥 대충 할 겁니다. 팩트가 뭔지 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쌍꺼풀, 외꺼풀이 있어. 보통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잘 외우고 있어. 특히나 이게 쌍꺼풀이 없는 걸 외꺼풀이라고 해요. 커플이 하나, 커플이 두 개. 무쌍이 이제 커플이 하나인 거니까 외커플이거든요, 원래. 쌍꺼풀, 외커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한다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걸 일단 우린 그 대립 형질이라고 우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쌍꺼풀인 사람과 외커풀인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견상 확실하게 뭘 할 수 있는 거야? 구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질이지. 겉으로 드러나 버린 거란 말이야, 이미. 그런 건 일단 형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 둘은 대립해. 그치? 쌍꺼풀이면서 동시에 외커풀인 건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쌍꺼풀인 사람은 외커풀일 수 없는 거고, 외커풀인 사람은 쌍꺼풀일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쪽 눈만 쌍꺼풀이고 한쪽 눈만 외커풀인 건요? 는 뭔 직거래를 했겠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쌍꺼풀이 후천적으로 생기거나 한 거지, 선천적으로 그 유전적으로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일단 이미 유전 형질상
저 쌍꺼풀과 외커풀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진짜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질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해. 이게 일단 대립형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제일 흔한 거야. 뒤에 가면 어차피 유전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거지만 우리한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유전자는 항상 몇 개가 필요하다? 2개, 즉 한 쌍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보편적인 경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2쌍인 거야. 그리고 그 2쌍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대립 형질이 나타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우성, 열성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대립 형질에 대해서 쌍꺼풀 유전자만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는 어떤 사람일 거야?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외커풀 유전자만 2개 갖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외커풀,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쌍꺼풀 유전자 하나, 외커풀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은 쌍꺼풀, 한쪽은 외커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무조건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쌍꺼풀이 되거나 쌍꺼풀이 없거나가 되는 거예요. 속쌍이랑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 원래 쌍꺼풀이 그냥 생긴 위치가 다른 것 뿐이지. 속쌍이랑. 그래서 쌍꺼풀이랑 외커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중에 쌍꺼풀이 우성일 걸 아마? 외커풀이 우성이야? 쌍꺼풀이 열성이야? 그래? 그럼 외커풀이 우성이래? 그러면 외커풀, 쌍꺼풀 동시에 있으면 외커풀, 쌍꺼풀이 없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가 2쌍 있는데 그때 그 유전자 2쌍을 부르는 명칭이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쌍꺼풀 유전자와 외커풀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외커풀이었던 사람 있지. 외커풀 유전자와 쌍꺼풀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어서 외커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외커풀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쌍꺼풀 유전자인 거거든. 근데 원래 외커풀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쌍꺼풀 유전자인 거 아닙니다. 왜냐? 쌍꺼풀인 사람은요. 쌍꺼풀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가 쌍꺼풀 유전자예요. 그러면 외커풀 유전자와 쌍꺼풀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대립 유전자 관계가 그냥 성립하는 건 아니고 대립 유전자 관계는 항상 내가 가진 2쌍, 그러니까 한 쌍이지. 내가 가진 2개, 한 쌍. 얘 둘이 대립 유전자 관계인 겁니다. 그 내용이 서로 같든 다르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둘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하면 그 다른 걸 부르는 명칭은 대립 형질의 표현입니다. 외커풀 유전자의 대립 형질은 무조건 쌍꺼풀 유전자겠지. 근데 외커풀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는 쌍꺼풀 유전자가 될 수도 외커풀 유전자가 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니들 막 계속 헷갈려 한다니까 이거 나중에. 머릿속에 계속 혼동이 와서 계속 헷갈려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조금 설명이 편한 걸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B형인데 저는 B5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O형인데 O5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의 원장 선생님도 O형인데 O5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 나는 어때? 나는 B형의 대립 유전자가 O형인 겁니다. 그리고 B형의 대립 형질은 O형이 형질인 거예요. 근데 난 최종적으로 얻은 나의 형질은 뭐야? B형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 개념으로 가볼까요? 그럼 여기 O형이었던 사람의 개념으로 가보면 자, 여기는 이 O형의 대립 유전자가 누구인 거야? O형 유전자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얻은 형질은 뭐야? O형이에요. 근데 이 O형 유전자의 대립 형질은 이 안에선 못 찾아. A형 유전자나 B형 유전자를 데려와야 찾지. 이 O형 유전자의 대립 형질은 A형이나 B형이 대립 형질입니다. A, B형 같은 거. 형질과 유전자의 개념 정확하게 좀
잡고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너네들이 이게 계속 헷갈려서 대림유전자 때문에 계속 문제 해석을 잘못해.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 미스가 계속, 문제 해석이나 선택지 해석 미스가 계속 나온다고. 이 대림유전자에 대한 개념의 오해 때문에.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원래 얘기하려던 생시세포 분열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상동염색체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은 서로 가진 유전자가 절대 같은 건 아닌데 무조건 같은 종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대립 유전자와 형질 그리고 상동염색체 간의 관계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몸에 있는 염색체를 하나 꺼냈어. 뭐 복제된 상태로 꺼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꺼내봅시다. 꺼냈어. 근데 이 염색체에 이 자리에 저 아까 B5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B형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나의 이 염색체와 똑같이 생긴 상동 염색체는 여기에 들어있었던 이 자리와 같은 자리에 O형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종류, 같은 종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인지는 같은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내용은 달라도 상관없어. 그 내용이 같을지 다를지는 그 사람이 가진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오케이? 저 익히 적었을 때 같은 거 아니면 아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도 B, O는 똑같이 들어있을 거거든. 왜? 복제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저의 상동염체를 꺼내면 상동염체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내 혈액형 유전자가 들어있는 상동염체를 꺼냈을 땐 저런 형태로 되게 된다고.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흔들려서 우리가 이 뒤에 얘기할 그 모든 것들이 자꾸 흔들리게 될 거예요. 저걸 제대로 이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오케이? 정말 막 너무 목 아파. 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다 야. 그러면 이제 생세포 분야로 내려와서 생세포 분야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사실을 얘기해주면 우리 아직 한 소단원이 안 끝났어요. 사실 끝났고 딱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맨 앞에 있는 염색체 쪽은 끝났어. 염색체가 유전자. 근데 소단원 하나가 총 이제 굵직한 3개의 소단원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게 맨 처음에가 염색체와 세포 분열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의 유전이고요. 세 번째가 사람의 유전병이에요. 근데 아직 염색체 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감수 분열이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를 들어가고 연습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과정을 얘기를 해줄게. 내가 처음에 하도 사람들이 유전이 어렵다 하니까 유전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처음엔 유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혹은 난 중학교 때 유전을 좀 쳤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될 거예요. 오히려 전 유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할 거야. 그래서 유전은 좀 괜찮게 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자꾸 돌연변이가 끼어 들어오면 이때부터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요. 원래 이 돌연변이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유전 자체는 그냥 잘 이해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냥 원래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잘 해요. 유전은. 공식도 어차피 정해진 공식이 있으니까 외워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유전병이 아니면 뭐 X염색체 우성은 될 수 없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몇 가지. 그래서 외워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X 우성 될 수 없음 맞나 근데? X 열성 될 수 없음이 맞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걸 대입하는 형태로 하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이 돌연변이가 자꾸 이제 거슬려고 하고 되게 어려워지거든.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해결이 돼서 물론 여기는 해결이 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능에선 여기는 난이도가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완전 해결은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이제 잘 풀려. 막 수능 문제, 수능 기출 존나 어려운 거 이런 것만 들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애지간한 건 다 풀릴 정도로 괜찮아지잖아? 그럼 세포 분열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왜냐면 실제로 세포 분열 되게 어려워요. 이거 문제. 원래 킬러가 돌연변이 쪽 저 유전 가궤도 조사 쪽 킬러 오답률이 더 낮아요. 원래 세포 분열 이쪽 킬러 오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 난이도가 더 높아. 근데 처음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기 난이도가 높은지 몰라. 왜냐면 여긴 난이도가 높은 애들만 진짜 더럽게 높은 거거든.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 아무튼 그래서 세포 분열은 미리 좀 잘 잡아두는 게 그래서 나름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궁극의 궁극으로 가면 얘가 제일 어려울 거야. 아무튼 생세포의 분열을 계속 얘기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세포 분열 문제 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추리소설이나 약간 단서가 굉장히 적은 퍼즐 게임 있지.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 세포 분열 문제 풀기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거든. 막 이만한 표에 막 죄다 빵꾸 뚫려 있고 막 숫자 몇 개 안 적혀 있는데 그거 다 찾아내는 그런 게임, 그런 문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능 준비하는 생원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50점을 굳이 안 맞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문제부터 포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볼게요. 생세포 분열 쪽은 자세한 건 다시 얘기를 일단 안 할 건데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겹쳐. 그러니까 요 시기를 다시 얘기하는 건 되게 의미가 없어요. 지원기 있고 S기 있고 G축이 있어. 똑같이 있고 같은 일을 해요. 근데 감수 분열은 이제 어떤 차이를 갖냐, 체세포 분열과 어떤 차이를 갖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얘 목적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생세포 분열은 왜 목적이 뭐예요? 뭐야? 뭘 만드는 게 목적이야?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생식세포 분열이지. 그럼 생식세포의 목적은 뭐야? 자손 번식.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손 번식이 목표거든? 근데 이 자손 번식의 목표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나와 내 배우자의 자식이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사람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형이 전부 동일해야 되지. 사람의 핵형을 비교했을 때 딱 하나 성염색체가 XX인지 XY인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감수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냐면 엄마 반 아빠 반 닮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감수분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엄마가 반만 주고 아빠가 반만 주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23개 받아서 46개짜리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니야. 이게 목적인 게 감수분열, 행세포 분열인 거지. 그러니까 염색체 수 23개짜리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상이 N인 세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그런데 아까 핵상의 N인 세포는 어떤 상태의 세포라고 그랬냐면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의 세포가 N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어떤 과정의 목적이 뚜렷하냐면 감수가 아니라 상동염색체를 분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감수분열은 두 번의 분열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분열, 우리가 흔히 감수 1분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주로 쓸 표현은 M1기라고 불러줍니다. 첫 번째 분열기. 이게 감수 1분열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M 원기 때 어떤 게 발생해?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이 일어나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실제로 상동 염색끼리 동원체가 그냥 붙어버려. 그래서 쟤네들은 이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 상태로 체세포 분열일 때랑 똑같이 쟤네들이 적도판에 배열되고 양쪽에서 방추사 와서 붙어. 그리고 가운데를 찢어서 가져가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가운데를 찢으면 어디가 찢어지겠어?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넣으면 당연히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우린 감수 1분열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감수 1분열 때 핵상이 EN에서 감수 1분열이 끝나면 핵상이 N이 됩니다. 근데 감수 1분열이 끝나는 순간 그건 이미 감수 2분열 시작이기 때문에 M2기의 핵상이 N이라고 우린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M2기 세포들을 보면 이미 세포 안에서 뭐를 관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냐? 상동 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수 1분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감수 1분열의 다른 명칭이 뭐냐? 이가 염색체 분리 혹은 상동 염색체 분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제가 EN은 N이 됐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내버려도 된다. 그치? 더 이상 분열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금 이 염색체는 지금 이 세포는 이미 염색체를 23개만 가졌잖아. 그럼 내 배우자의 23개 만나면은 자손을 46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지금 되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개수만 보니까 그렇게 문제 없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염색체를 보면 이거 찢어서 양쪽으로 집어넣어 봤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원체가 하나니까 우리가 지금 염색체 하나라고 세주고 있긴 한데 이거 염색체 하나 분량의 DNA입니까? 아니야. 이거 복제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 한 개긴 한데 이거 2개 분량의 DNA입니다. 그 실제로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이 염색체를 다시 염색사로 돌리잖아? 그럼 이거 EN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이거 N이라고 읽을 수 없습니다. 염색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염색체 하나로 읽어주는 거지. 이거 염색사로 되돌리는 순간 염색사 2개 분량이에요. 그치?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의 분열이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언제도 마찬가지냐면 이건 이제 일종의 체세포 분열 때랑 비슷한 흐름이 되는 거지. 복제해놓고 나눠서 집어넣어야 동일한 세포 2개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얘도 이전에 이미 복제를 했기 때문에 분열 한 번 해서 상동염색 분리까지 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이 염색 분체 2개 붙어있는 상태의 염색 분체를 한 번 더 분리를 해줘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핵상도 똑같이 N이지만 DNA까지도 정확하게 딱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에 절반이 들어간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감수 2분열은 어떤 식이라고 부르냐? 염색 분체 분리라고 불러요. 근데 염색 분체 분리라는 명칭은 감수 2분열만 쓰는 명칭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도 쓰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수 1분열, 즉 M1기는 상동 염색체 분리 혹은 이가 염색체 분리라는 표현을 이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얘기를 해봐야 돼. 사실 이 생식세포 분열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궁극에 가면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아직 할 얘기가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시간상 다음 주로 일단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딱 목표한 데까지 왔다. 어떡해. 거의 빠듯하게 2시간 내내 달렸는데. 자, 이거 시험도 시험인데 시험을 보면은 대충 우리가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냥 딱 보면은 읽어보면 좀 보일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오늘 한 내용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요런 정보 있지. 이건 우리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문제 푸는데 또 어떻게 쓰고 이런 거 다 정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지금 다음 주에 다시 복습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한 것째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이런 용어들 정리한 거 있지.
앞으로 이제 나는 설명하면서 핵상이나 핵형이라는 용어를 다시 설명하게 될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오늘 정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요거 있잖아, 요거. 요 대립유전자와 대립형질에 대한 엄청나게 내가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이거. 이런 용어와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오늘 내용에는 제일 핵심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생명은 이게 지금 이제 빠지고 영상 볼 사람들한테 그냥 약간 적용 영상 올리는 건데, 생명은 오늘 빠지면 안 됐어. 생명은 이번 주에 빠지면 안 됐다고. 아마 오늘 안 온 사람들 다 내일 올 테니까 이게 지금 빠지고 영상 볼 사람이 전유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